예,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하면서 경제 전망과 시장 영향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트럼프가 갑자기 또 정권 임수 협조하라는 지시 내렸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12월 14일 그 선거인단 투표에서 정말 바이든이 다시 승리를 한다면 물러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고지고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4일 그 선거인단 투표에서 지면은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했는데요. 더 이상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90년대에서부터 패자가 승복 선언을 해오는 게 전통이었는데요. 대부분 대선 직후에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는 있었는데요. 2000년 아들 부시와 그리고 엘고 간에 플로리다를 둔 그 재검토 사태가 일어나면서 무려 35일간 패배 선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은 45일 정도, 그리고 길면 한 60일 뒤에 패배 선언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명확한 패배 선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빠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패배자 같은 경우에는 명문화된 패배 선언 형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 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패배를 인정한다. 미국은 하나다. 축하한다. 이번 대선의 싸움은 내가 졌지만 정책 실현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이 같은 4가지 내용을 명백하게 기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자신의 치적을 무지개 빛깔처럼 아주 뚜렷하게 이야기를 건네든지 아니면은 2024년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트럼프가 비신사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면이 없는 한 패배 선언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위 좀 껄쩍지근하게 정권이 이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바이든 정부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내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제 비둘기 재무장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여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자넷 앨런을 선출한 것은 아무래도 신의 한 수라고 보여지는데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정책 공약 1호가 다시 미국이 국제 무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제 금융 체제를 재구축하는데도 앨런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든 노믹스를 추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FRB가 연대가 필요하고 이런 연대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자넷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관은 다른 행정부와 달리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들면은 송가인 씨라고 하는 요즘 대세 여자 가수가 특별 쇼를 하는데 김연자 씨라든지 나훈아 씨가 출연을 한다면은 그 프로는 아무래도 김연자 나훈아의 특별 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넷 앨런도 이런 그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지만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라는 그린 그 인프라 투자, 10년간 10조 달러라는 재정 출동을 위해서 의회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소장님도 트로트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쪽으로 예 들어주시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확 가는 예시였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스타트로 해서 이제 연말 쇼핑 시즌도 겹쳐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기대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쇼핑 시즌에 내수 소비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경기 부양책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고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더 대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들도 좀 있거든요. 이거 전반적으로 이 시기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미국 방송을 저 조금 전에도 보고 왔는데요.
CNN이라든지 폭스를 보면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시즌서부터 크리스마스까지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추수감사절 시즌에만 무려 5천만 명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 전역의 공항에서는 100만 명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그 3차 유행 같은 경우에는 감염 발생 장소가 병원이나 직장, 회식 자리로 아주 다변화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그 중증화율이 상당히 높으면서 하루에 2,000명 이상 사망하고 있고요. 입원 환자 수만 어제 현재로서 8만 9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인공호흡기를 대야 되는 중환자 같은 경우는 5,400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선 부족뿐만 아니라 병상수 부족으로 인해서 뉴욕시 같은 경우는 야전 병원을 지금 설치가 됐고요. 또 미국에서는 30개 주가 대면 수업을 중단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4주가 고비인데요. 이 4주 동안 팬데믹 상황이 멈추지 않는다면은 도시 봉쇄와 같은 제3단계, 4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특수를 만끽하는 곳은 많은데요. 아무래도 소규모의 모임이 많다 보니까 출장 요리사라든지 출장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요리, 그리고 풀코스 택배 특수 같은 경우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캠핑카 일종인 레크레이션 비클이라든지 차박 겸용을 할 수 있는 트레일러 같은 경우가 한 달 가까이 무려 3만 대 이상씩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특수가 일어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추수감사절 연휴에만 우리나라 인구가 그냥 이동을 하는 그 규모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대확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락다운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수혜를 잇는 업종은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한 움직임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회사채 디폴트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이거는 비단 미국이나 중국 얘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좀 흐름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올해 말에 전 세계 그 부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인 277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GDP 대비해서는 무려 365%인데요. 이 규모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경제 활동 중단이 2달에서 석 달 정도 더 지속이 된다면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선진국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채무 잔액이 무려 196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GDP 대비해서 430% 정도 되고 있고요. 이는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50%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신흥국 그나마 난데요. 신흥국 3% 정도 늘어난 73조 달러고 이 중에 대부분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29조 달러로 의외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많은 자금들이 한국과 인도 시장을 주시하면서 이쪽 시장이 그 때 아닌 특수를 만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중국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저도 집중적으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회사채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중국에서만 60%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 특히 좀 걱정되는 게 그중에 40%가 국영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러면 전반적인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은행에 자본 충실을 기하라고 공문까지 내려보낸 상태고요. 이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BMW 중국 사업 합작 파트너죠. 화청그룹이 디폴트가 났고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 칭환 유니그룹을 비롯해서 석탄 전력 발전소와 같은 곳이 속속 부도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칭환 유닛 같은 경우에는 27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요. 이 중에 50%는 1년 이내 갚아야 될 상당히 악성 부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충칭 공장 같은 경우에도 15조 원 가까이 투자한 데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국유 기업들도 여기서 비껴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알리바바 자회사인 그 핀테크
그 기업이죠. 엔트그룹의 상장이 무산이 되면서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용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1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자금난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외국에서 볼 때는 누구도 문어발식 투자를 하는데 책임지지도 않고 있고요. 또한 그 철수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된 그 국가 체계적인 문제가 지금 상당히 도마 위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충분히 걱정이 될 만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증권가, 특히 뭐 중국 내부에서도 들려오는 얘기들, 전망들을 보면 뭐 중국 성장률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내년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부채가 200 우리나라 돈으로 상경 7,800조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GDP 대비해서 386%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 30년 1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본시장이 개설이 된 30년인 내년에는 장밋빛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도 다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6,000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래도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그리고 쌍순환처럼 14.5개년 계획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화랑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들이 대부분 정책 의미가 상당히 좀 내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이면 시 주석이 임기가 영구 집권 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내년에 조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엔트그룹의 상장 무산과 같은 정책 시장에서 탈피를 해야지만 미국처럼 1990년 이후에 30년간 장기 화랑을 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앞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또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되는 문제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는 상당히 좀 도전을 받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렇게 증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현실을 들여다보면 약간 괴리가 생기는 게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심각해지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은 자꾸 움츠러들고 조심하게 되는데, 증시는 그래도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뭐 내년에도 계속 이런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좀 유동성이 내년에도 좀 끊이지 않고 계속 증시 쪽으로 유입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 그 상황을 보면은 버블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버블 과정을 체크하는 지표가 버펫 지수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눠서 보는데요. 100을 넘으면은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를 추월하는 버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은 100조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세계 명목 GDP는 84조 달러이기 때문에 버펫 지수로 보면은 120을 넘었다는 겁니다. 2007년 국제금융 위기 당시에 116을 웃도는 수준이고요. 미국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이런 버펫 지수가 170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 뒤에 실적까지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때문에 백신 개발 뉴스의 주가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선 앞으로 세계의 주가의 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에도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세계 증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주식시장을 투자하실 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뒤 실적까지 반영된 주가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투자 전략 보고서를 보면 뭐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투자 비중을 좀 늘리라는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뭐 미국 연기금이나 해치펀드에서는 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물론 이건 국가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전망과 관련해서는 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 현재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3천억 달러 정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있는데요. 이같이 보는 거는 7조 달러 규모의 밸런스형 그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60%, 채권은 40%로 단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올랐으니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연금 플랜 같은 경우는 확정 급여형 형태로 띄고 있고요. 또는 세계 각국의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연말의 수익률을 고정하기 위해서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11월 달, 12월 달 각각 1,500억 달러 이상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으로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 기다렸다 사는 전략도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포트폴리오 재조정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줬고 잘만 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리스크 관리도 좀 보수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좀 금에 대한 최근 흐름이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네, 국제 금 가격은 그 올해 8월 달에 1트로이 온스당 2,064달러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8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최근 의미 있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올해는 그 전체적인 그 금에 대한 구조적인 상승 흐름이 꺾이지는 않았고 조정을 주고 있다. 또 앞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제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 가격을 산출할 때는 바로미터 지표가 미국의 실질 금리가 되는데요. 실질 금리는 5년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2%지만 내년에는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관관계를 봤을 경우에 국제 금 가격은 1트로이 온스당 2,3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요. 앞으로도 초저금리 상황 그리고 대규모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앞으로 수년간 돈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제 금 가격은 안전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내년에도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에 맞는 투자 전망과 전략 들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